자,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직업상담협회의 김병숙 이사장님의 주제 발표와 함께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분야의 직업 상담을 일으키신 분으로서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말씀 그리고 인사 말씀 포함해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이렇게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유튜브로도 보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인자이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주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직업상담가의 진로 개척. 이 말이 우리 직업상담에서 큰 어려운 그런 관문이 뭐냐 하면 우리끼리 쓰는 용어가 너무나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고혜원 박사도 와 계시지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진로 개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진로 개척이라고 이렇게 주제명을 뽑아서 먼저 상담 인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지금 미래 직업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의 그 단서들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우리 분야가 여태까지 발달해온 그러한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제,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전략을 6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시간이 제한도 있고 그래서 6개 더 이상을 제시를 못했지만은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직업들이 융합화, 복합화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직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실제 어떤 사람이 여기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디 한쪽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전 영역을 다 두루 갖춘 사람만이 직업세계에서 유리하다. 이런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대단히 곤욕스러운 단서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최초의 인간이 발명해 놓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터넷이고 인터넷의 끝자락에 AI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 AI라는 건 뭐냐? 6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제안되고 나서부터 지금 6년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고 반복적인 영역은 전부 AI가 점령하는 그거를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죠. 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서로 융합하는 그러니까 혼돈시켜가지고 아주 이것이 전 영역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여러분도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충격이 3, 4년 만에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이제는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인격체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은 지금 이게 유언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하나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반하는 걸 느꼈는데 AI라는 거는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빅데이터를 돌리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 이 탄소 중립을 반대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AI가 들어오면서 이 탄소 중립은 더 감소할 거라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노동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아직 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얘기되는지 엊그저께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뭐 해결될 건 아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대단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가정을 해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강요받은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은 1인 가구의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의 가정을 이루면서 그 세대의 그 갈등이 직장과 또 사회와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움직이고 직업의 그 노동 문화도 조직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실업이 주는 고통은 인간이 가장 슬픈 고통이 사실 자식을 잃는 이태원 사건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거는 실업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건 뭐 2018년도에 나온 72.3세가 완전 퇴장한다 그러는데 우리 퇴직 연령은 47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3년, 4년 정도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퇴직해서 이렇게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그렇게 이중의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더 노후를 지탱하기 위한 뭐 너무나 오래 사는 이거를 지탱하기 위한 그런 지지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요새 핵심 역량, 핵심 인재,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노동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서 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개인에 대하면은 직업 안정감이 저하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많은 그 시스템적인 하나의 거로서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은 탈락하게 되는 그런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 상담에서는 그럼 AI가 있다면은 우리는 안전한가? 이게 저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시스템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닌 속에 인간에 대한 거는 직업 상담이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어찌됐건 아직 우리는 답을 못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상담 서비스 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안정 시스템은 191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상담원이 1997년도에 200명인데 지금 한 2,500명 정도 그 노동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대량 실업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점점 정부가 바꿔가지고 인력은행, 고용안정센터, 고용지원센터, 고용센터, 이제 고용복지센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업상담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6% 나왔다고 상담인자회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고용복지센터의 그들의 조직도입니다. 거기 보면은 고용 서비스가 4가지, 복지지원팀이 2가지, 금융문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나열식의 백화점식의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은 아직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직업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업정보는 사실 직업상담과 직업정보의 결합이 돼야지 진정한 직업상담이 되는데 이런 연구는 지금 한국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국원보다도 한국원에서 하는 것이 이런 그 정보의 순수함을 이렇게 틀어앉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업상담사 국가 자격에 의해서 직업파악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박사 과정까지 돼 있고 지금 그 일부 대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축은 지금 직업상담 쪽에서 한 축을 못 보고 있는데 이게 진로교육입니다. 진로교육은 원래는 진로상담으로 발전을 됐는데 1980년도에
진로 교육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부 이 진로 교육원인데 이거 잘못 얘기해. 교육연구원 이런 데서 진로 교육부라는 그 부를 설치하게 됐고 진로 상담교사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인재정책실에 진로 취업 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고 지금은 이제 중고교 초등학교까지 해서 진로 전담교사라고 그전에는 진로 진학 상담교사 이런 걸 진로 전담교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고용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는 근로자 파견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을 개정해서 그 확대를 한다는데 저도 우리 직업상담이 그 속에 하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상담원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 위탁받는 조건에 너무나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그런 파견법의 역으로 가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에 무료, 유료 우리 분야에 있는 그 전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속에는 한 5천여 개, 무료 직업 속에서는 한 1,600개소고요. 국외는 한 170개소. 그리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낼 때 이렇게 내고 있죠. 자기가 어떤 업으로 할 건가에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데 한 1,200개 정도 있고요. 인력 공고법이 6,000개 정도 있습니다. 직업상담이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상담, 직업정보 그거와 똑같이 더 필요한 것이 직업훈련입니다. 사회안전망인 직업훈련은 1970년대 경제적 도구로서 발달이 돼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 직업상담에서 실업자의 하나의 편으로 이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점과 과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직업상담 영역에 활동하는 직업들은요, 거기 대단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위에 있는 또 별로 기술적인 것이 별로 필요치 않은 데까지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 직종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제각기입니다. 추구하는 목적도 틀리고 그리고 이제 하는 직무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우리나라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동부의 위탁사업만 받는 그런 하나의 그런 조그만 산업이라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역으로 자꾸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전체를 아울러야지 일자리 증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따가 제시되고 있지만은 상담 인자에서 나온 각각의 그 영역을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통합하는 큰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영역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데는 별로 없고 다 각자 각기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또 뭐 한국고용정보원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런 데서 그 기관의 특성상 맞는 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분야에 독자적인 그런 영역을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인간의 발달에 우리 이제 직업 상담의 가장 기초적인 게 직업 심리학인데 직업 심리학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인간과 직업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부모 중심이었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20세기에는 시장 중심으로 갑니다. 지금도 아직 시장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을 많이 참고를 하죠. 근데 지금은 21세기는 인공지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뭐
챗봇이라는 건 아주 뭐 미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형태만 띠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인간과 시장을 연결하는 많은 변수를 넣어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그렇게 시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점을 많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해야 될 또 지금 이 직업적인 논점을 보고 이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무관심은 아주 이거 아주 끔찍한 거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우리도 다 홀랜드 코드에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과연 이게 있는지, 또 우리의 진로 유산은 지키고 있을 건지, 또 우리 직업 상담의 중요한 주제 분석이라든가 또 내담자에 대한 개입에 대한 이런 검증된 연구, 또 만성적 실업자가 제가 20년 전에는 6개월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3개월로 줄어든 이것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자꾸 돼야지 현장에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격차입니다. 이게 21세기에 들어서 대단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다른 변수와도 더 많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과, 그리고 이제 지금 노동자들이 점점 단순화되고 점점 뭐라 그럴까요? 열악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무기력, 소진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조직 문화, 점점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의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건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직업정보 분석과 인력 창출이 중요한데요. 직업정보는 너무나 방대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정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직업상담의 꽃이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은 정보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움직이는 큰 우리 직업 행동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축적되고 그거를 계속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직업정보 인력 양성 기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 그 개인의 취향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직업상담 발전의 큰 걸림돌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도 다시 얘기하면 인공지능과 결합된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최근 기업에서는요 AI 면접 뭐 이렇게 도입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거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이 개발한 거지 직업 상담을 아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하는 사람이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온전히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역이 10% 20%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 상담과 AI의 접목이 대단히 중요한 영역으로 돼 있고, 아마 이런 사람은 우리 직업 상담에서 아주 대단한 인재라고 얘기될 그럴 시대가 금방 돌아온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노동경제학자들이 맨날 내놓는 뭐 인력 수요 예측 이런 거 가지고는 예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발달사적 접근을 한번 봐야 된다고 보고요. 인력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따가 우리 고 박사님이 어떻게 발표하실지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상담원들이 직업 유지의 회의를 갖고 자꾸 딴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지금 자기가 상담할 적정 인력에 대한, 아니 적정 인원에 대한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서비스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용센터에서 마치 관리하듯이 하는 이 여기에 알력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진되고 많은 스트레스가 오는 데가 그런 관계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이 과다한 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고용노동부의 목적은 수당을 놀아주는 데 있다. 그리고 취업시키는 데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업무량이 폭주하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급, 성공급을 나눠서 우리 상담원들한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상담원의 복지 처우 개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큰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책에서 늘 이게 빠져 있고, 이거는 위탁금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 해의 위탁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 우리 상담원의 임금이 정해진다. 아주 뭐 이게 무슨 사슬과 연결된 그런 아주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아주 크게 제가 느꼈고, 특히 이번 정부가 와서 저번 정부 걸 반대로 가면은 우리 직업 상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또 놀라운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상담과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쪽에서의 강한 이야기들은 전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만연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직업상담 서비스 산업위원회가 설치돼야 된다. 이게 어디에 있건 간에 이거는 뭐 고용노동부가 항상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국가 더 위에 상위의 위원회로 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상담 인자이가 제시한 그런 우리 분야의 많은 그런 영역들입니다. 이 영역을 보시면 서로 너무나 이질적인 것도 있고 목표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업하는 업무 수행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는 데는 최고의 제일 상위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컨트롤해야지만 우리나라 일자리가 제대로 되는데, 그냥 뭐 일자리가 뭐 어디에 공공사업에 몇 개가 늘어난다 뭐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의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그 산업 내 서브 산업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떻게 이들을 통합해야지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지, 이런 고민이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분야는 사실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다. 제가 그동안 이거에 대한 지금부터 이런 산업위원회 설치에 대한 많은 거를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가 제시한 상담 틀은 그거는 이제 지금 지침서에 나온 거거든요. 그 지침서는 사람을 딱 넷으로 구분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문제 낼 때 뭐 C형은 뭐냐 D형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상담의 그 일반적인 구조를 이렇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초기 면담하고 지금 우리 직업상담원들이 잘 못하는 사례 개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해서 그들과 작업 동맹을 맺어가지고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취업하고, 이 시스템이 여기서 어떤 것도 빠뜨리면 안 되는 이것이 이 틀로 가야 되는 것을 그래야지만 진정한 직업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직업심리치료 단계는 이거는 이제 별도의 단계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다 저거를 밟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거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하나의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이태리 사람이 아들이 스키를 타다가 죽었어요. 그 죽음에 억울하다는 거를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집안이 파토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를 사방에다 하기 위해서 10년간 홀로 살면서 그거를 하다가 완전히 집착에 빠져서 결국은 사람을 살해하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이 정도의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뭐 이렇게 사람의 살해하는 것까지 가지 않지만 완전히 그 집착에 빠져서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래서 괴물로 변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실업자들이 오래되면은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는데 이거를 마치 심리치료는 뭐 다른 데가 하는 양,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딱 한 군데를 뭐 심리 안정 프로그램 하는 사람을 갖다 놨어요. 그들이 하는 거는 다 직업 소개 아니 자기 소개서 클리닉하고 그런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직업에서 문제가 일어났으면 직업 상담원이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2022년에 마침 상담 인자이가 이런 주제를 뽑았다면은 내년도부터는 우리 각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상담들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상담 서비스가 다변화돼야 된다.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홈슨과 에드윈스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직업을 잃었을 때 6가지 단계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절망을 합니다. 최소한은 뭐냐면은 지금 어저께 만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아유 뭐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려놓기, 시험해보고 의미 찾기, 내면화. 이 단계가 6단계가 지나야지. 여기 지금 제가 그 밑에다가 취업진행 단계를 적어놨는데요. 내담자가 자기조절 단계가 이 6가지가 저 안에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취업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자기 조절 단계까지 6개가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도 대단히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스킵하고 빨리 취업만 시켜라. 그러니까 취업하면 한 달 만에 나오고 며칠 만에 나오고 이게 뭐 항상 쳇바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상처받는 거죠. 금방 준비 안 된 상태로 가서 또 상처받고 나오고 그래서 영원히 취업 못하는 이런 것을 양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전부터 생각한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내년도에는 우리 산업이 아주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걸 잘 인식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 인간이 21세기에는 도저히 그 직업에 대해서 많은 거를 대응하는데 개인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가 손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만은 다른 데서는 이미 이거를 생활화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가서 상담으로 풀고 이게 시스템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애 진로 분기점별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죠. 분기점마다 우리 일생에 7개의 분기점이 있다는 그 분기점마다 특별한 처치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직업상담사가 나의 그 하나의 멤버십을 갖고 그들을 필요할 때마다 진로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진로 주치 제도가 도입해야 된다. 이게 뭐 건강뿐만 아니라 중요한 직업에 대해서도 주치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그 위탁금에 목을 메고 사는 그런 산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진로 주치의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령 감독을 이제 제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TF팀에 가서 우리 상담원들이 인습적 단계에 있다. 인습적 단계는 뭐예요? 그냥 내가 동정심을 갖고 얘기만 들어주면 된다.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상담에 대한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그 맞는 그러한 그 수령 감독을 해서 질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직업상담원 질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서에 따라 아주 모든 그 사회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상담원도 나은 상담원이 없고 다 그 수준이에요. 이게 참 우리 분야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 감독이 필요하다고 막 작년에 그랬더니 고용노동부가 떡하니 자기네 그 기관 밑에다가 이거를 놓고 우리 직업상담을 갖다가 집단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이게 수령 감독이라. 수령 감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물론 우리가 상담업계에서 저 일반 상담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독자적인 행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담에서 좋은 제도는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거라면 훨씬 그들보다 우리가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상담에 대해서는 그들보다 실력이 못하죠. 그거는 뭐 제가 자인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못하게 하는 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걔네들은 수령 감독을 굉장히 튼튼하게, 물론 뭐 그것도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튼튼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도가 들어야 된다. 왜냐? 우리는 어림짐작의 기술만 계속 발달시켜요. 제가 슈퍼비전 한다고 거기에 어플라이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은 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데 자기 스스로는 수령 감독자가 될 수 있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림짐작의 기술이 대단히 상당히 발달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자기가 그런 역량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데 이거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 격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정보 자체가 갖는 게 그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직업에서 더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빠른 이유는 이 정보 격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직업 상담 영역에서 연령별로, 지역별로, 특히 지역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장애 유무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죠. 저도 뭐 핸드폰 하나도 완전하게 쓰지 못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야 이거 어떡하냐 저렇게 하냐 괴롭힘을 시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거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은.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더 늘어나고 정보 격차가 더 늘어난다는 거는 더 가난의 늪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삼성전자에 있는 직원을 상담을 했는데요. 저는 삼성전자 다니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석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AI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알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컴퓨터를 잘해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런 세상이 곧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격차라는 거는 아까처럼 우리가 뭐 학력이 뭐냐,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했냐 이런 게 그런 것보다도 더 강력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그들이 정보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정도를 체크하고 그런 것도 상담 일지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요.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내에 욕심사납게 얘기해봤자 다 되지도 않고 이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런 마음에서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